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자, 수요일 아침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출발할 텐데요.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정말 이 지구촌 글로벌 증시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는 이 방송에서만 가장 발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미증시 애프터마켓 흐름을 포함해서 이 시장에 대한 이슈 보다 쉽고 친절하게 알차게 전해드리고요.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 증시 개장을 대비하면서 이 중화권 이슈까지도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현재 한국경제TV 글로벌 채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채널 구독도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여러 가지 방송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더 알찬 방송 선사하는 데에 많이 보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오늘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 출석 체크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 수요일 아침도 힘차게 출발해보죠. 자, 먼저 간밤에 그리고 어제 시장 흐름부터 짚어볼 텐데 우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는 좀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중화권에서도 본토와 홍콩 증시가 엇갈리는 흐름까지 가져갔지만 미 증시는 정규장에서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가 0.43%, 나스닥이 0.37% 올랐는데 이 다우존스 안에서도 종목별로는 조금 편차가 있었고 일부 종목이 지수를 좀 더 끌어올리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 저희가 특징주에서 잠시 후에 체크해 볼 거고요. 미국에서는 이 과거 고용 데이터가 일부 좀 수정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지만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저희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수요일 아침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는 새벽 요정 두 사람과 함께합니다.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분이 아름다운 톤으로 굉장히 인사를 해서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항상 보는 게 예쁘다. 정말요? 네, 이렇게 또 옵니다. 두 분 출근할 때 이제 날씨가 꽤 쌀쌀하지 않아요? 네, 저 추워요. 맞아요, 추웠어요. 맞아요. 네, 좀 긴팔을 입어도 약간 쌀랑하다 싶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두 분이 나올 때는 훨씬 더 춥고 좀 어둡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쿠팡 아저씨야, 쿠팡 기사님들과 마켓컬리 기사님들과 항상 같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 이슈를 새벽 배송을 해주는 우리 예림 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내용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두 분에게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오늘 아침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약간 걸칠 옷 정도는 꼭 챙겨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3대 지수 잠깐만 살펴봤지만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디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 예림 씨가 알려주세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눈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주시하는 가운데 오늘은 비농업 고용 연례 벤치마크 수정 예비치가 발표됐는데요. 올해 1분기까지 1년간 사람들이 세금을 낸 자료를 바탕으로 비농업 일자리를 수정해서 다시 발표하는 건데 기존보다 91만 1000건이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신규 고용이 90만 명 넘게 부풀려서 집계됐었던 건데요. 하지만 사실 이건 6개월 전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이런 여론에 힘을 실어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가 2002년 이후 23년 만에 최대 규모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채금리도 순간적으로 낙폭을 확대해 나갔었는데요. 그래도 금세 낙폭을 회복하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울프리서치에서는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인플레이션 지표를 앞두고 과매도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4.08%에 거래됐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3.55%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미국 달러화도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크게 수정되면서 낙폭을 순간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오늘도 97선 중반에 머물렀는데 97선 후반에 머물렀는데 그래도 이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프랑스의 경우 현지 시간으로 내일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국가 마비 시민 운동이 열릴 예정이죠. 마크롱 대통령이 르크루니 국방장관을 새로운 총리로 지명하긴 했지만 오늘 일요와는 불안정한 프랑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었습니다. 금선물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지만 이내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어제 11시쯤에 잤는데 그때만 해도 금선물이 3,700달러 육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 오늘은 0.22% 하락한 3,669달러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도 보시면요. 국제유가는 지정학종 리스크에 반응을 좀 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이 간밤 중재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습한 건데요. 또 물론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 표적 공습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카타르 입장에서는 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이 공습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휴전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터라 오늘 백악관에서도 유감을 좀 표명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국제유가는 장중 2% 넘게 상승했었지만 이내 상승폭을 줄여나가면서 1% 아래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결국은 시장이 장중에는 이 쏟아지는 이슈들을 반응을 했지만 그래도 장 막판까지 그 여파를 끌고 가지는 않았다. 좀 이렇게 저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제 화면으로 현재 선물 시장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선물에서는 보합권에서 좀 엇갈리고 있고 다우가 홀로 조금 내리는 가운데 S&P 500 0.2%대 오름세 선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은비 씨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장 안에서 그리고 애프터마켓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이 크게 보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건 거래량이에요. 오늘도 거래량 1위에는 지금 이 스냅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바로 이어서 오라클과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라클은 현재 26%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도 장중에 소식이 있었습니다. 1.68% 추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에셋 엔티티즈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금 거래량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률도 살펴보자면 마찬가지로 에셋 엔티티즈 올라와 있고요. 와. 그 밑에 또 오라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에셋이 51%, 오라클이 26%까지 올라왔고요. 네. 이젠 또 하락률로 보자면 지금 시놉시스가 있는데 시놉시스도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실적이 기대보다는 좀 미치지 못했죠. 그렇게 되면서 18%가량 떨어지고 있고요. 그 위에 QMMM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이게 간밤 정규장 안에서는 1,700%가 올라갔어요. 이 종목이. 1,700이요? 네, 1,700% 올라갔는데 네. 일단 지금 시간 외에서는 50%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률이 꽤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애프터마켓 시장들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어제도 3,000%나 급등을 했던 에이트코홀딩스 아마 사실 글쎄요. 그죠. 제 생각에는 방송에서 아마 제일 먼저 전해드리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특히나 또 네비우스, 울프스피드 이런 그쵸. 기업들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어제 애프터마켓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오늘도 마켓 무버에서 지금 두 자릿수 그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첫 번째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오라클인데 자, 네. 주가 추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애프터마켓에서 26%나 탄력 보이면서 단번에 300달러 선 위로 좀 뛰어 올랐습니다. 자,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좀 예상을 하회했다고 봤는데 뭐 다른 키포인트가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매출과 EPS를 위주로 보는데 매출과 EPS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 외에서는 주가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 이유가 회사가 내놓은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워낙 키워줬기 때문에 지금 20% 넘어가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실적을 조금 더 뜯어봐야겠죠.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또 아직 매출로 잡히진 않았지만 계약상 확보를 해둔 수익을 이제 자녀 이행 의무라고 하는데 이게 4,5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전년보다 무려 359%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359%?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와. 말하자면 앞으로 받을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 분기에는 세계 고객사와 4건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또 새로
체결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에서도 성과가 굉장히 컸는데요. 매출이 33억 달러로 55% 증가했습니다. 지난 분기 성장률이 52%였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 시장은 전반적으로 실적을 이렇게 꼼꼼히 뜯어보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높겠네. 이 부분에 반응하면서 지금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26.83%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오라클이 이렇게 실적에서 기대감 주는 포인트를 줬어도 이 정도의 두 자릿수 급등세를? 이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에치펄트님께서는 오라클 띠용이라고 물음표 가득 남겨주셨고, 채원이 에미넴님께서는 오라클 점점점점 조금 아련하게 남겨주셨는데 그러게요. 아마 조금 아쉬움이 생기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 은비 씨가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귀에 쏙 들어오는 딕션이라고 정말 우선님도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앞서 진선님께서는 워터밤 여신은 권은비, 은비디아는 오은비 이렇게 얘기해주셨어요. 예림 씨도 있습니다. 칭찬, 엄청난 칭찬. 네. 가요계의 안테나는 김예림, 한글만은 김예림이 해주셨으니까요. 두 분 캐릭터가 확실해지고 있다는 점 저도 참 너무 좋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애프터마켓 특징주 오라클로 출발했고, 두 번째는 역시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인데, 게임스탑 먼저 애프터마켓 흐름 저희가 함께 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게임스탑이 애프터마켓에서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표가 잘 나왔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거래량 쪽에서도 봤다시피 성적표가 잘 나왔으면 거래량 확 올라갔고요. 안 나왔으면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일단 게임스탑이 이번 분기 실적에서 월가 예상치 당연히 뛰어넘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기대 이상 기록했는데요. 부분별로 보자면은 회사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하드웨어랑 액세서리인데 전년 대비했을 때 3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피규어라던가 한정판 같은 이 수집품 매출도 무려 63%나 급증하면서 성장세를 이끌어갔고요. 반면에 이렇게 게임 같은 이 소프트웨어 매출 쪽에서는 한 2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사의 재무 상황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2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과 현금성 자산 그리고 유가증권을 합쳐서 87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난해 같은 시점에는 42억 달러였거든요. 지금 거의 2배 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5.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 세부 부문 분류는 조금 엇갈렸지만 그래도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2배 정도 늘었다라는 점이 정말 눈에 띕니다. 게임스탑 역시나 호실적주로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 이번으로 살펴볼 기업은 존슨앤존슨인데 네. 이거 내용이 조금 저는 보면서 약간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그쵸? 들었어요. 뭐 방광암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선 주가 체크를 해보시면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어떤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앞으로 길게 좀 기대해볼 만한 그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존슨앤존슨이 방광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의료기기를 드디어 미국에서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업계에서 나온 첫 번째 제품이라서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네. 이 존슨앤존슨은 이 기기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이름은 인렉조입니다. 인렉조. 근데 사용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 기기를 방광 안에 넣으면 그 안에 이제 프레첼처럼 꼬인 모양이 펼쳐져요. 그래서 그 3주 동안 약물을 천천히 내보내면서 종양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우와. 근데 임상시험 결과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봤더니 효과가 꽤 컸는데, 환자 10명 중에 8명이 4개월 안에 암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우와. 절반은 무려 1년 이상 암이 없는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인렉조를 앞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끌 핵심 제품으로 보고 있고요. 연간 매출만 한 50억 달러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수치의 3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와, 이런 재료인데 지금 약간 주가가 반응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인데, 그쵸. 그래도 정말 월가 예상치 3배에 달하는 수준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라면은 앞으로 좀 크게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업계의 지금 첫 제품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와, 네, 지금 맞습니다. 이 방광암과 관련해서 정말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존슨앤존슨에 대한 내용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마켓무버에서 만나봤던 또 급등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바로 좀 티커가 ASST. 네, ASST, Asset Entities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엄청난 탄력이네요. 무슨 소식 있었나요? 네, 에셋 엔티티즈 주주들이 스트라이브 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을 승인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번 합병은 회사를 한 단계 키워서 이 상장된 비트코인 중심의 재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스트라이브 주주들도 이미 지난 9월 4일에 합병에 동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합병이 마무리되면 회사 이름은 앞으로 스트라이브로 바뀌게 되고요. 나스닥 시장에서 티커명 ASST로 계속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네. 경영진 구성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새 CEO 겸 회장은 맷 콜이 맞고요. 기존 에셋 엔티티즈의 CEO는 CMO로 자리를 옮겨서 이사회에도 합류한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앞으로 빚을 지지 않는 구조, 즉 무차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단순히 비트코인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내다보면서 장기적으로 신중한 전략에 우리는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합병을 승인했다 이 부분이 크게 각광받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51%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넘어갔네요. 기세. 네. 네, 50% 위에서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터치하면은 $10 터치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좀 이런 생각도 드는 에셋 엔터티즈입니다. 저희가 이 애프터마켓 특징주 볼 때 정말 급등주들을 보게 되니까 맞아요. 눈이 정말 휘둥그레해지는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춘소님께서 우리도 미장하자 그냥 이렇게 지금 끌어오르는 마음을 또 함께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와, 이렇게 애프터마켓 정말 저희가 실시간으로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 앞으로도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채팅에서 오라클 잠깐 얘기를 하셔서 앞서 이 수주 잔고처럼 네. 볼 수 있는 데이터가 3배 이상 뛰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메가캡 특징주 잠시 후에 은비 씨랑 이어가도록 하고 이번에는 글로벌 IB들이 주목한 종목 한번 발굴을 해볼게요. 예림 씨, 저는 첫 번째 종목 지금 베저미터라는 종목이 이름만 보고는 뭐 하는 기업이지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베저미터입니다. 베저미? 네, 티커명 BMI인데요. 우선 기업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베저미터는 물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수도 계량기를 관리하는 기업인데요. 수질을 분석하고 노후화된 수도관은 교체하고요. 또 식수, 환경용수, 폐수 등 이 전반적인 미국의 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AI가 발달하고 원격으로 조정하는 기술도 정말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베저미터도 이 인력을 쓰기보다는 스마트 수도계를 활용해서 원격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 JP모간이 베저미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230로 제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그러니까 물에 또 환경에 관심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물에 대한 수요는 영원할 것이잖아요. 또 영원할 그쵸? 것인데 반면에 깨끗한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물을 관리해주는 기업이 유망주라는 것입니다. 1905년에 설립돼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인 만큼 자금도 탄탄한데요. 55년 연속 배당금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려 32년 연속 배당금을 늘리고 있고요. 또 이번 분기에도 배당금을 18%나 늘렸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차라리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지금이 딱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베저미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베저미터 정말 생소했는데 사실 뭐 미국에서는 인건비도 워낙 비싸고 그래서 배관공 막 이런 캐릭터가 굉장히 뭐 콘텐츠에도 많이 등장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이제 뭐 고객이 집으로 배관공을 불렀을 때도 저 베저미터 스마트 수도계로 한번 확인해봤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하고 조금 더 이런 수고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봤는데 지금 베저미터 기억해야지 이렇게 채팅에서도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볼게요. 두 번째도 조금 낯설었는데 핀테크 업계에서 점점 파일을 넓혀가는 기업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생소하실 텐데요. 다음 기업은 리미틀리 글로벌입니다. 해외로 송금을 편리하게 해주는 은행 어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주요 고객 대상이 좀 특별합니다.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존 이민자들, 또 유학생들인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은 이제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은행 시스템을 추구하겠죠. 제가 어제 방송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이 광고를 좀 봤거든요. 얼마나 편리하길래 이걸 굳이 쓸까라고 찾아봤는데 네. 광고만 봐도 진짜 편리한 어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돈을 보내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또 환전할 돈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고요. 어느 카드를 사용해서 돈을 넣을지, 또 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을지 이걸 옵션으로만 체크해서 넣으면 딱 환전이 되고 또 송금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투자 의견으로 돌아와 보면 울프 리서치가 이 리미틀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는 2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일단 고객들이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송금 수수료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평균적으로 3에서 4%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서 고객들에게 일단 환영을 받고 있고요. 또 매출도 지난해 대비 35% 성장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점유율이라 할 수 있죠. 리미틀리가 2011년에 세워진 기업인데 아직 15년이 채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점유율이 팬데믹 이전에는 9%였는데 지금은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신흥시장이죠. 개발도상국으로 이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중에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서방 국가들로 이민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알짜배기 지역이라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울프 리서치는 리미틀리 글로벌을 핀테크 업계의 선두주자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리미틀리 글로벌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는데 티커가 RELY입니다. 지금 이 티커를 보시고 정연두님께서 티커명 보니 기대고 싶네요. 네. 릴라이 기대다라는 영단어를 또 떠올려 주셨고, 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어떤 국경과 관련해서도 참 지금 시장 점유율을 크게 넓혀가고 있다는 점 저희가 체크 포인트로 확인했습니다. 자, 아쉬운데 벌써 마지막 종목이에요. 네. 또 어떤 종목이 발굴됐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마지막 종목은 이름이 좀 깁니다. 릴라이언스 스틸 앤 알루미늄입니다. 티커명 RS인데요. 네. 일단 기업 이름에서부터 어떤 기업인지 좀 감이 오시겠죠? 알루미늄? 네, 철강과 알루미늄을 다루는 기업입니다. 북미에서 가장 큰 금속 유통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철강과 알루미늄을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금속을 유통하는 중간 플랫폼 기업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사실 안 좋아지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생각보다 지금 안정적인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동일 점포 출하량이 계속해서 경쟁사 그리고 평균치 대비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JP모건은 이런 이유들로 릴라이언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좀 특이하게 시점으로 제시했는데요. 2026년 12월까지 350달러로 제시한다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늘리고 또 중국과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수익이 부진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릴라이언스는 오히려 트럼프 관세 수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릴라이언스는 제철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서 항공사나 자동차 기업 그리고 건설사들에게 이 유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마진을 버는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철강과 알루미늄의 가격이 올라도 고객사들에게 이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가에 일정 비율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철강이 1톤당 $1,000일 때 20% 마진을 본다고 생각하면 $200가 남잖아요. 그쵸? 근데 철강 가격이 올라서
1,500달러에 팔고 20%로 똑같이 마진을 남기면 300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관세로 이 해외 저렴한 금속들이 들어오기 어려워진 것도 릴라이언스에게는 호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겠지만 릴라이언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 대선 전후로 뭐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정말 다들 주가가 널뛰기를 하던 네, 그 맞아요. 시절이 있었는데 릴라이언스 스틸 앤 알루미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고 2016년 12월까지 350달러 어쨌든 상방이 열려 있다는 점. 정연두님께서는 내년 2월까지만 한번 들고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다른 목표 지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 참 알차다라고 얘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박수 한번 갈까요? 박수! 감사합니다. 예림 씨 정말 저도 알찬.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생소한 종목들을 더 소개시켜줄 수 그러니까요. 있을까? 너무 그래서 재밌어요. 좀 빅테크를 제외하고 좀 안 들어본 종목, 익숙하지 않은 종목 맞아요. 위주로 네. 발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랑해야죠. 아메리칸 이글. 아메리칸 아메리칸 거요? 이글 하고 나서 다음 날 실적 맞아요. 발표 엄청 맞아요. 났잖아요. 그게 또 네. 리허설이었어요? 네, 리허설이었어요. 아무도 그때. 모르셨겠구나. 너무 속상해 지금. 아니 저희끼리도 이렇게 방송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네. 하는 동안에도 이 예림 씨가 가져왔던 월가 IB 종목이 뭐 엄청 며칠 났죠. 후에 이 특징주로 또 등장을 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두 분의 이 케미도 더 강화가 되고 맞아요. 저희도 참 투자자로서도 신기하다 깜놀.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월가 IB들의 종목 발굴 코너를 잘 들으시면은 정말 어떤 타이밍에 앞서서 좀 선점하실 수도 있다.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월가 IB 종목들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번엔 메가캡 특징주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엔비디아가 또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슈 들고 맞습니다. 왔습니다. 바로 전해주시죠. 근데 엔비디아 전에 딴 것 좀 해도 될까요? 어디 보고 계세요? 채팅창에 미래님이 네. 에어로바이런먼트 실적 좀 봐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그 잠깐 사이 좀 살펴봤더니 너무 좋습니다. 네, EPS는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고 매출은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일단 상반되는 이렇게 실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역시나 전망이 가장 중요하겠죠. 매출 예상치를 19억에서 20억 정도로 20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일단 시장 예상치는 상단에 좀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EPS 예상치도 3.6에서 3.7달러로 봤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어로바이런먼트 시간 외에서는 4% 조금 더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님 꼭 참고해주세요. 와, 지금 채팅창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실적 발표 나온 부분 바로 은비 씨가 실시간으로 정말 방송 중에 얼른 확인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 티커는 AVAV고요. 화면으로 잠깐 체크해 보시죠. 지금 방금 전에 은비 씨가 전해주신 대로 정규장에서는 2%대 내림세 보였지만 애프터마켓에서 4%대의 탄력으로 이 실적 성적표에 주가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내용 발빠르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그리고 질문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저희도 꼭 확인할게요. 네. 자, 그럼 이번엔 엔비디아 가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내년 말쯤에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름은 루빈 CPX인데요. 지금 쓰이고 있는 최신 칩 아키텍처인 블랙엘을 잇는 차세대 버전입니다. 이번 칩은 뭐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영상 제작이나 소프트웨어 생성처럼 훨씬 더 복잡한 작업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설명한 걸 조금 더 살펴봤더니 요즘 AI 모델이 1시간짜리 영상을 처리하려면 최대 100만 토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토큰은 네. AI가 문장이나 영상을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단위 조각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100만 토큰은 기존 GPU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새 칩에서는 지금까지 뭐 영상 디코딩에서 인코딩, 추론 이렇게 따로따로 하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영상이나 복잡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또 이런 시스템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면 네. 매출로는 최대 50억 달러까지 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잠재력이 크다는 걸 굉장히 자신 있게 내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규장 안에서도 1%대, 애프터마켓에서도 1.4%, 1.6% 이렇게 오름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탄력 참 오랜만에 좀 이렇게 확인하는데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기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채팅창에서 저녁에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많던데 아침으로도 많이 와주세요라고 직접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꼭 네. 채널 구독 누르고 가주시면은 저희가 아침마다 이렇게 라이브 알림을 통해서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원이 에미넴님께서 종목 발굴 굿굿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와, 방금 전에 은비 씨가 저희 실적 전해드린 거에 대해서 은비카세라는 새로운 너무 별명이 감동.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문하면 박수. 바로 나오는 박수! 네, 그렇습니다. 네, 미래님께서도 와, 감사해요. 정말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전해드리니까요. 언제나 또 은비카세 다음에도 저희가 기대해도 되나요? 아우, 기대도 됩니다. 네. 지금도 가능해요. 아, 지금도? 네. 네, 또 맡기면 주문 주세요. 들어오는지도 지켜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메가캡에서 시장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일정상으로는 그렇죠. 좀 기대를 했는데 우선은 조금 시험 그럭저럭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플입니다. 자, 정규장 흐름과 애프터마켓 바로 체크해 보시죠. 자, 애플이 지금 신제품 발표 디데이를 맞이했는데 정규장에서는 1%대 내림세, 애프터마켓에서도 조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신제품 관련해서 은비 씨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애플이 이번에 역시나 아이폰 17 시리즈를 중심으로 여러 신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거는 역시나 새로 나온 아이폰 17 에어였는데요. 두께가 5.6mm밖에 안 돼서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중에 가장 얇은 오.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가격은 256GB 기준으로 999달러부터 시작하고요. 출시는 9월 19일부터 진행됩니다. 아이폰 17 프로도 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는데요. 네. 이번에는 기존에 쓰던 티타늄 대신에 알루미늄 유니바디로 제작을 했어요. 유니바디라는 거는 여러 조각을 이어 붙이지 않고 알루미늄 같은 재료를 통으로 깎아서 이 하나의 몸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식적으로 좀 변화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제품이 훨씬 더 단단하고 얇고 가볍게 설계할 수 있고요. 열도 훨씬 잘 빨리 빠져나가게 됩니다. 오, 네. 네, 그리고 또 나온 게 애플워치 시리즈죠. 애플워치 시리즈 11은 내부 업그레이드에 집중을 했는데요. 네. 배터리는 최대 24시간까지 쓸 수가 있고요. 오. 5G 연결이랑 실시간 번역 기능이 지원된다고 오, 합니다. 좋네요. 네, 거기에다가 고혈압 알림 기능까지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이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고요. 현재는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에어팟 프로 3세대도 공개가 됐는데요. 겉모습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네. 근데 애플이 만든 가장 작은 심박 센서가 들어가서 이제는 이 애플워치가 없어도 건강 데이터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쪽 그 기둥 있잖아요. 에어팟에 이 네. 기둥을 동시에 누르면은 실시간 번역 기능이 지원이 돼요. 오, 그래서 그래요? 상대방 목 좋겠네요. 여행 가기 좋겠어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딱 끼고. 그래서 상대방 목소리는 귀에서 바로 번역이 되고요. 또 내가 말하는 거는 아이폰 화면에 텍스트로 또 나오게 된답니다. 우와. 되게 혁명적이죠. 네. 근데 오. 주가는 좀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제가 진짜 밤새도록 찾았거든요.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이게 그래서 2시부터 계속 찾아봤는데 와, 네. 외신에서 말하기를 세로뉴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서 재료가 공개되니까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들으셨죠? 새벽 2시에 이 이벤트가 나오고 나서 정말 우리 은비 맞아요. 씨가 밤을 새다시피 준비를 해서 이 맞습니다. 신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기사 찾아보실 필요가 없을 만큼 정말 꼼꼼하게 체크포인트 전해드렸습니다. 자, 사실 에어팟에서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 이제 시장에서는 저희가 뭐 애플에게 기대했던 게 5년 전을 생각하면은 그쵸. 우와, 이런 걸 내놨어? 그쵸.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나, 그리고 재료 소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에 실제로 뭐 출시되고 나서의 반응도 봐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우선 오늘은 조금 약하다는 흐름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KS 조이님께서 실시간 소통하는 우리들의 글로벌 증시 브리핑, 우리 집 강아지도 집중하고 있어요. 최고 최고 박수. 와! 아, 너무 귀엽게 댓글 남겨주셨고, 에치펄트님
요즘 아침마다 새로운 소식들 배워가서 너무 유익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연두님께서도 애플 지금 아이폰과 우리 신제품 이야기 들으시면서 저건 좀 탐나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실제로 소비자들의 반응 저희가 기다려보면서 이번에는 테슬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정규장에서 강보합권 애프터마켓에서도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차량 소식이 아니라 다른 소식이죠. 그렇죠. 지금 테슬라가 약간 온탕 냉탕을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는 좀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 어제는 조금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좋은 소식입니다. 네. 테슬라가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새로 내놓은 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팩 3를 소개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큰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실적 발표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ESS는. 근데 기존 모델보다 전기를 1메가와트씩 더 많이 저장할 수가 있고요. 오래 쓸 수 있도록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4대를 묶어서 만든 메가블록은 무려 20메가와트시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약 4천 가구가 4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네. 테슬라는 이렇게 묶어 설치하면 공사 기간도 훨씬 더 짧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중국에서의 행보예요. 테슬라가 웨이보에 테슬라 AI라는 계정을 새로 열었는데요. 네. 여기에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 옵티머스 로봇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이라던가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 그리고 코텍스라는 이름의 슈퍼컴퓨터 같은 기술도 여기서 소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을 두고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제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버가 또 공항을 좀 더 넓혀갔잖아요. 그랬죠. 테슬라도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 같은 주요 도시 공항과 협의하면서 공항에서 승객 승하차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무려 3가지 소식이나 나온 테슬라입니다. 특히나 지금 앞으로는 웨이보의 테슬라 AI 계정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키워드는 ESS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라이릴리 살펴볼 텐데 일라이릴리에도 AI 키워드가 붙었어요. 네, 요즘 다 AI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라이릴리가 새롭게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름이 튠랩인데요. 쉽게 말해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이 방대한 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이 훈련된 신약 개발용 AI 모델을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쓸 수 있도록 만들게 된 겁니다. 일라이릴리 측은 특히나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대형 제약사와 연구진과 비슷한 수준의 AI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 이런 걸 또 목표로 하겠다라면서 얘를 이렇게 좀 봤더니 굉장히 좀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협력 소식도 더해졌는데요. 먼저 서클파마는 튠랩을 활용해서 암 치료제 개발에 나서게 되고요. 또 다른 파트너인 인시트로는 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소분자 치료제를 찾아내는 새로운 AI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체는 일라이릴리가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낸 것도 있는데 네. 과연 어떤 회사들이 이 플랫폼을 쓰느냐 이것도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회사들이 플랫폼을 쓰느냐 키포인트 짚어주셨고 일라이릴리는 정규장에서 1%대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살펴봤고 이번에는 은비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예림 씨와 함께 저희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 볼게요. 저희가 이전에는 트럼프의 말말말 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트럼프와 말말말 정도로 정리하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참 다양한 소식이 네. 연이어서 나왔는데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와 관련된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간 새벽 5시 반쯤 나온 소식인데요. 네. 지금 미국 연방법원 2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한 상태잖아요. 네. 당시 2심 판결에서는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반발하면서 빠르게 최종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이 소식이 오늘 들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국 사법부는 이 관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신속히 내리기로 했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빠르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 오는 19일까지 네.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양측의 구두변론은 11월 첫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이 관세 소송이 제기된 게 4월 14일이었고요. 네. 1심 판결이 공개된 건 5월 28일. 그러니까 네.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1심 판결까지 한 달 반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오. 또 2심 판결은 8월 29일에 공개됐으니까 약 3개월 정도 이 텀이 있었던 건데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는 판결이라면 정말 올해 안에 판결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타겟을 이 푸틴 대통령으로 삼으면서도 중국과 인도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러우 전쟁의 휴전 협정이 아주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에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에게 중국과 인도에게 100%의 관세를 부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미국도 같이 따라서 중국과 인도에게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지 말라는 압박도 담긴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30분이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어요. 네. 인도의 무역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성공적인 결론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심지어는 나의 친한 친구 절친 모디 총리와 몇 주 안에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소 좀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뭐 지난주에 이 중국 전승절도 있으면서 이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친목을 네, 다지는 맞습니다. 모습들을 보였는데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이렇게 빼내려는 그런 살살 마음이 긁어오는 급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올 연말 내로 이 관세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의 주인공은 오픈 AI인데 이 영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발목을 잡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슈로는 오픈 AI 전반적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픈 AI가 현재 비영리 기업에서 이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고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픈 AI가 영리 사업을 위해 구조 개편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강한 규제를 맞닥뜨리고 있어서 네. 본사 이전까지 고려하니 최후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오픈 AI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네. 법인 등록지는 델라웨어주여서 이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선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델라웨어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개빈 유섬 주지사의 지인인 버틀러 전 연방 상원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고용하기도 했는데 아직도 이 영리화 과정이 좀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최대 노동조합이 오픈 AI 영리화 전환을 가장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오픈 AI가 이미 비영리 회사에서 혜택을 받을 만큼 다 받고 있는 상태인데 되면 당연히 이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또 현재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주 법무부 장관 모두 챗 GPT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점도 오픈 AI가 헤쳐나갈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 AI가 골머리를 앓는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경쟁자죠. 엔스로픽과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오피스 365에 이 엔스로픽의 AI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그동안은 워드나 이 엑셀, 아웃룩,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에 오픈 AI 기술을 주로 활용해 왔었는데 이제 여기에 엔스로픽의 AI 기술을 탑재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무 계산을 자동화하거나 파워포인트 자료를 지시에 맞게 뚝딱 만들어주는 이 작업에서 엔스로픽의 성능이 오픈 AI보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의 속내가 무엇인지 양사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질지 이 점도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뭐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관련된 소식도 긴장감을 더하는 이야기들 저희가 연일 좀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본사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자, 예림 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은비 씨와 함께 특징주 이어서 가볼 텐데 저희가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입니다. 네, 우선 맞습니다. 정규장에서 탄력 보여주면서 사실 좀 3대 지수 중에서 다우지수의 어떤 좀 목을 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맞습니다. 역할을 해주기도 했어요. 정규장에서 8%대 오름세. 사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발목을 크게 잡았던 메디케어가 이번엔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기 전에 살짝 다른 얘기 한 번 더 하고 가도 될까요? 은비카세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IPO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건가요? 클라르나입니다. 클라르나. 클라르나 지금 IPO 공개가 됐거든요. 아. 지금 13억 7천만 달러를 조달을 했고요. 네. 일단 25배 초과 청약이 됐다라고 오. 하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만약에 클라르나 상장하고 사실 때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유나이티드 헬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 전체 회원의 약 78%가 유나헬이 운영하는 메디케어 플랜 가운데 별점 4개 이상을 받은 최고 등급 상품에 가입할 것을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메디케어 플랜은 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민간 건강보험 프로그램인데요. 이 중에서도 별점 평가가 높은 점수를 받은 상품은 품질과 서비스가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플랜을 뜻합니다. 근데 가입자가 이처럼 별점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은 유나헬은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나헬은 이 보너스의 규모가 수억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가입자가 좋은 상품을 고르면 고를수록 회사의 재정적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또 이번 예상은 실제 가입자들의 선택 추세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3명 이상의 죄송합니다. 잠깐 침이 많이 못 고여가지고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번 전망이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가입자 증가에 그치지 않고 이 늘어나는 정부 환급금의 규모와 직결되면서 내후년 이후부터는 보험사 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정규장 안에서는 8.64% 상승했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은비 씨가 또 준비해준 내용도 많고 은비카세까지도 저희가 맞습니다. 맛을 봤는데 시간 너무 관계상 딱 네. 2개의 기업, 마침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라서 2개의 기업을 좀 빠르게 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바로 저희가 어제 제일 아마도 경제방송에서 맞습니다. 가장 빠르게 전해드렸던 네비우스 왜 이렇게 잘 나갔나 한번 살펴보시죠. 알겠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네, 네비우스라는 이제 기업은 엔비디아 그래픽 칩을 활용해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컴퓨터 자원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최대 194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장 마감 이후부터 주가가 무려 60%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쵸. 또 네비우스는 성명을 통해서 이번 계약은 대형 기술 기업과 맺은 첫 장기 계약이고 앞으로도 비슷한 협력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네비우스의 주가는 이번 발표 전에도 이미 뜨겁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쵸. 올해 들어서만 2배 이상 상승한 상태였는데 여기에 이번 계약 발표까지 겹치면서 오늘장 안에서도 주가가 거의 뭐 50% 가까이 치솟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코어위브까지 바로 가죠. 전달해 드릴게요. 네. 코어위브도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작업을 처리할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외부 업체와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코어위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추가 AI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전해드렸던 네비우스와의 협력 소식이 코어위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네. 이 경쟁사인 네비우스가 마이크로소프트랑 대규모 계약을 맺으면서 코어위브 역시 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어위브가 또 새로운 행보를 내놨는데요. 바로 코어위브 벤처스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자체가 AI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빨리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또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단순히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기술 전문성이라던가 강력한 컴퓨팅 자원까지 함께 지원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코어위브는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지분과 교환해서 컴퓨팅을 제공하는 방식,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지원 모델을 통해서 AI 생태계 전반을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소식에 힘입어서 정규장 안에서도 주가가 오름세 크게 보여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그 상승세 지속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계속해서 강한 모습 이어가는데 오랜만에 주가가 100달러 선을 회복한 코어 이브에 대한 이슈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참 알차게 달려왔는데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시장 전략으로 돌아오고요. 두 분은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증시 애프터마켓 그리고 시장에서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 살펴봤다면 이를 토대로 그리고 보다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저희는 시장 대응 전략 짜볼 텐데요. 오늘은 이분 모셨습니다. 와우 글로벌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이랑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네, 맞아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네. 선선한 날씨 속에서 자 이제 시장도 조금씩 다른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로 간밤 시장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수정치가 발표가 됐다. 그런데 뭐 사실 이게 엄청나게 대폭 하향되는 수정 내용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과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데이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시장에 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간밤에 그 연간 고용 네. 수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안 좋은 결과를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거와 같은 어떤 그 연장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고용 시장의 악화를 좀 두 가지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이 배드이즈 굿이죠. 고용 시장의 악화가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뭐 지금 일각에서는 50bp 인하까지도 보고 있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워낙에 지금 지표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인하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뭐 이런 어떤 최근에 이런 충격들이 명확한 침체 시그널이 아니느냐. 그래서 위험 자산을 회피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크게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고용 발표 이후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지켜보자. 그래서 9월 어차피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FOMC. 그렇죠. 그래서 그 9월 FOMC 전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그 점도표도 같이 발표가 돼요. FOMC에서. 그쵸? 점도표라든지 네. 아니면 그 이후에 성명서 발표 이후에
어떤 파월 연준의장의 질의응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준이 지금 시장을 어떤 좀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침체에 대한 그 대응을 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9월 FOMC에서는 좀 명확하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좀 향후에는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FOMC에서 이 연준의 시장에 대한 진단이 좀 더 방향성이 확실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파트너님께서도 말씀해주신 이 두 가지 시각 사이에서 일단은 그 이벤트까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라는 네네,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우호적인 부분 그리고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 두 가지를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FOMC가 이제 일주일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고 또 이번 주 오늘과 내일 각각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 CPI는 예상치 자체가 2.9%로 잡혀 있더라고요. 뭐 소위 이런 끈적한 물가 또 한 번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싶기도 한데.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PPI 지수 발표가 있고 내일 네. 이제 CPI 발표가 있는데 먼저 이제 PPI 발표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슈로 인해서 어떤 수입 물가 지수 이런 그쵸,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PPI 지수가 어떤 그런 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좀 상승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것이 또 CPI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야 될 이제 지표이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연준은 이 고용시장 안정, 그다음에 물가 안정이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안정을 시켜야 되는 이제 책무가 있는 건데 네. 현재는 누가 봐도 고용시장은 악화 시그널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하지만 또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네. 고용시장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걸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물가를 잡을 것이냐, 물가 안정을 택할 것이냐 어떤 이런 노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은 고용이 안 좋아지면 물가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못 쓰죠, 돈을.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 때문에 고용이 안 좋아지고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잡히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연준에서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관세라든지 재정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난처하죠. 있다. 네. 그러고 요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PPI 그다음에 PPI보다는 사실 CPI가 더 좀 중요하긴 한데 시장에 네. 영향을 줄 거긴 한데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좀 안정된 수치를 발표를 하게 되면 연준의 어떤 9월 FOMC라든지 하반기 그 행보에 대한 좀 당위성을 부여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증시는 호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죠. 아, 그럼 부합까지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네. 부합까지만 나와줘도 9월이라든지 10월, 12월 지금 뭐 연내 3회까지 인하를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니즈를 좀 충족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주의 키포인트 CPI는 이 예상치에 부합까지만 해줘도 증시에서는 반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파트너님 저희 채팅창에서 네네. 파트너님의 별명이 좀 생겨서 어떤 거죠? 오늘 또 사금빛 난방을 입고 오셨다는 채팅도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금에 대한 부분, 금에 대한 네네네. 포지션 많이 강조를 또 얘기를 해주셨어서 지금 금형, 골드형이라는 네. 별명이 또 생기기도 했는데 이건 짧게만 여쭤볼게요. 금에 대한 포지션은 여전히 그대로이신 거죠? 사실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맞아요. 금요일이고 그새 수요일 바뀌는 때문에 것도 맞아요. 기본적으로 금에 대한 어떤 포지션 플레이는 그대로 좀 유지하시는 게 좋다. 지금 계속해서 네. 고점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GLD, IAU 저희가 다 이제 차트를 봤는데도 너무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약간 롤러코스터처럼 여기 탑승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심리적으로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이런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그것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골드 커버드 콜 제가 상품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방 경직성, 강한 하방 경직성을 근거로 해서 커버드 콜 쪽으로 접근하시면은 조금 네.
부담이 덜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훅 떨어지지 않는다. 하방 경직성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내에서 솔 국제금 커버드콜 액티브 네네, 맞죠? 맞습니다. 네, 이 상품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골드형 변재환 파트너는 수요일과 금요일 저희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죠. 자,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점에서 금융주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좀 간밤에는 강세 보였거든요. 금융주 역시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요인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어저께죠. 오늘이죠. 미국 장마감에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PNC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콜로라도 기반의 퍼스트뱅크를 인수한다는 그래서 41억 달러의 대규모 M&A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은행업계에 좀 좋은 영향들을 끼쳤고, 요게 이제 간밤에 은행주들이 좀 상승한 요인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2기 들어와서 지금 규제 완화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저번에 뭐 SNR 그 완화라든지,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규제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어떤 이런 이 활발한 좀 대규모 인수합병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이러한 것들이 좀 은행주 강세를 좀 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지난주부터 장기 금리가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또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한때 7%까지도 갔다가 지금 6% 초반, 중반, 6.34 이렇게까지도 지금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데, 네. 결국 어떤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수요 증가, 특히 이제 모기지나 아니면 주택 시장 이러한 부분들의 좀 수요 증가 기대감, 요게 이제 한 두 번째 요인일 것 같고. 네, 파트너님 죄송합니다. 자, 네. 세 번째 요인을 저희가 개장 후에 이어서 알겠습니다. 들어도 될까요? 네네. 지금 너무 궁금한데 저희가 지금 국내 증시 개장이 다가오고 있어서 잠시만 이 개장 흐름 체크를 해보고 변재환 파트너님과 금융주에 대한 3가지 시선, 세 번째 시선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예상 체결지수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장중에 경신을 했죠. 그리고 1%대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갈 걸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 바로 개장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자, 어제 시장까지는 외인과 기관의 코스피에서의 양 매수가 이틀 연속 이어지는 흐름도 보였었고, 지금 정부 관련해서도 우리가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뉘앙스들이 계속해서 불어오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심을 개선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시에 대한 훈풍, 이 가을바람이 솔솔 오늘 시장에도 불어닥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바로 개장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가 0.37% 오름세 3,272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함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0.46% 강세 828선에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의 흐름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 어제도 강했던 SK하이닉스 오늘도 훨씬 더 강합니다. 2%대 강세 29만 4천 원 선 기록하면서 오늘 30만 원까지도 도전할 수 있을지 저희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 속에는 SK하이닉스의 강세 속에는 외인의 매수가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85% 강세, KB금융도 0.73%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는 조금은 엇갈리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가 강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저희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점검해 보시죠. 알테오전이 상승불,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오늘 내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마리서치는 2%대 탄력 속에 68만 7천 원을 기록하면서 시총 3위 굳히기를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1%대 상승세 속에 28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의 추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SM이 2.67%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JYP 엔터의 주가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장으로 이 박진영 씨가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6%대 강세 79,500원 선을 기록하면서 장 초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일본 증시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보시죠. 자, 어제 일본 증시는 상승 출발했고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44,000선을 돌파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소폭의 상승불 켜면서 0.34% 오르고 43,603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올랐다가 좀 오후장 들어서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던 일본 증시였는데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 사임 이후에 어떤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냐, 확정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심리도 함께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나오면서 물량이 빠져나갔던 시장, 오늘 일본 증시는 소폭의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에서 업종별 흐름 잠시만 체크를 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도 소폭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 업종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현재 코스닥에서는 비금속이 1%대 강세, 통신도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해봤는데 우선은 상승불을 잘 켜내고 있고 SK하이닉스 강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에서도 뭐 금융주가 오늘은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하는데 자, 저희가 미증시에서 금융주에 대한 파트너님의 관점 3가지 시선 중에서 이제 3번째 이야기 들을 순서거든요. 네, 그래서 여타 기술주 대비 그 은행 업종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매력이 있었습니다. 낮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은행주는 또 내수 방어주의 성격을 좀 띠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어떤 주가 상승, 이러한 것들에 지친 좀 자금들이 또 다소 유입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좀 3가지 정도 이유를 볼 때 은행주들 역시 하반기에 좀 탄탄한 흐름을 가져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탄탄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주에 대한 시각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시장의 또 주인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오라클. 장 마감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20%가 넘는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대감을 심어주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에 AI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좀 움직여주더라고요. 뭐 네비우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만큼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시장, 이 해당 테마에 대한 투심을 확실히 개선시켜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뭐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이제 하회를 했는데 지금 네. 시간에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RPO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RPO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 향후 고객한테 이 서비스 계약을 뭐 이만큼 할 거다, 이런 것들 RPO라고 하는데 이번 분기에 그 400%가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와. 4,550억 달러 정도를 지금 발표를 하면서 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시간에서 주가 폭등을 좀 견인하고 있는데 AI 그 오라클 CTO가 이제 AI가 뭐 모든 것을 바꿀 거다,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런 컨센서스 얘기할 때, 향후 가이던스 얘기할 때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 또 영향을 또 주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AI라는 큰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빅테크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그 톱니바퀴처럼 모두가 다 영향을 주고 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대규모 수주 계약 등을 발표를 하게 되면 그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관련 주변 종목들까지도 맞아요. 전부 다 이제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하반기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죠.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를 갖고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도 어떤 이 빅테크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이런 큰 추세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 전반에 조금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라클도 앞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30% 가까이 오르면서 310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당 테마 주변 종목들에도 함께 기분 좋은 흐름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저희가 시장에서 최근에 이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 뭐 앞서도 빅테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지금까지
전까지는 뭐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주도를 했지만 이 러셀 지수의 흐름을 봤더니요. 4월 해방의 날 이후로 거의 V자 반등을 했다가 네. 조금 쉬다가 요즘 다시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중소형주의 시간은 언제 오는 걸까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지금 좀 상승한 이 요인이 크다고 매크로 생각하는데 변수. 네. 이제 금리 인하거든요. 또 그쵸. 금리 인하입니다만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부채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받는 편이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장에 유입되었던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자금 조달 비용 하락 이러한 것들 가능성 이러한 네, 것들로 그쵸. 이어지면서 상승을 다시 한번 좀 해주는 게 아닌가 싶고 무엇보다 S&P 대비 한 20% 정도 좀 할인돼서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최근에 중소형주의 상승이 어떤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에서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빅테크를 팔고 온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좀 독립돼서 네. 움직인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빅테크가 좀 메인스트림으로 시장을 이끌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외부 변수들, 매크로 변수들에 의해서 소형주들은 조금 등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하반기에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시장에서 대형주의 포지션을 이 투자자로서는 포트폴리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좀 따로 움직이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특히나 그러면 뭐 섹터별로도 저희가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중소형주에 대한 관점도 확인해 봤습니다. 파트너님, 저는 요즘 이것도 궁금해요. 비트코인. 네네. 자, 저희가 뭐 최근 한 달 동안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봤더니 뭐 비트마인이 2위를 차지하고 서클이 4위를 차지하고 여기에 비트코인 관련된 ETF 비토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이 최근에 조금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고 고점에서 하락을 했던 거는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자들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을까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코인은 최근에 약간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그 롱 포지션 레버리지 물량이 조금 청산되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투자자들은 최근에 어떤 이런 조정세를 좀 추가 상승 전에 나타나는 건강한 조정에서의 어떤 매수 구간으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네. 작년에도 이맘쯤에 연준에서 0.5bp 비컷을 했을 때 그때도 9월 한 달간 한 9% 정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상승도 그런 작년에 어떤 이런 학습 효과로 인한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코인 관련 종목들이나 이런 상품들은 사실 정책 수혜주로 봐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아시다시피 그쵸. 지니어스 액트 법안 안에 스테이블 코인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코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올해 들어서면서 어떤 대체 자산으로 좀 인정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최근에 어떤 그 코인 강세 이러한 것들을 견인을 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타 업종이나 섹터 대비 변동성이 그래도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정책 기대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무드 이러한 것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코인은 뭐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지금 전반적으로 코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부분, 시장에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부분을 또 짚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파트너님 이건 정말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애플 신제품 나왔는데 뭐 반응은 미적지근 투자자들 어떻게 할까요? 애플 신제품 발표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살펴봤는데 네. 사실은 뭐 에어팟 프로의 뭐 실시간 통역 기능? 네. 뭐 그거 제외하고는 그것만 좀 솔깃하고. 다른 것들은 뭐 좀 실망을 했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을 엔비디아한테 내준 것 자체가 좀 어떤 이러한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AI 생태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 그리고 좀 아이폰 17 발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시장의 기대치를 지금 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다른 종목들이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애플은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제쳐두고 마음 우선. 한켠으로 좀 접어두고 다른 종목들로 선별해서 가시는 것이 좀 어떤가 싶습니다. 네, 애플에 대한 마음은 조금 제쳐두자. 그리고 지금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다, 다른 투자 포인트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파트너님 보내드리기 직전에 이 투자 포인트 체크를 해볼 거고 이것만 잠깐 앞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뭐 유럽에서의 정치적인 불안정 그리고 채권 시장의 흐름도 짚어주셨는데 일본에서도 지금 정치적인 어떤 잡음은 이어지고 있지만 니케이 지수 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장중에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빠졌는데 일본 증시 흐름은 조금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지난 주말이었죠. 이제 전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뭐 물론 직접적인 요인은 7월에 이제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여소야대가 됐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떤 이러한 것들은 책임론, 그다음에 물가 상승, 일본이 올해 이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뛰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이제 사임을 했고 사실 시장이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거는 어떤 이 이시바 총리 사임으로 인한 것들보다 차기 총리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제 차기 총리로 부상되고 있는데 이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래서 제가 잠깐 뭐 이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시바 총리 때 쌀값 폭등으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일본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시바 총리가 이 고이즈미 신지로를 농림수산상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어떤 이 쌀을 정부 쌀 무제한 공급할 수 있는 무제한 쌀을 방출을 하겠다. 뭐 이런 좀 강한 워딩도 냈었고, 그 다음에 비중미 경쟁 입찰 방식에서 수의 계약 형태로 좀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쌀값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뭐 고이즈미 매직이네, 뭐 이런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 차기 총리가 굉장히 젊고 좀 혁신적인 이러한 것들에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줬었고,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 이시바 총리가 사임하면서 엔화가 저희 국제시장에서 약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수출 기업들 어떤 수익 개선 기대감 이러한 것들 좀 유입됐던 점, 이러한 점들이 좀 일본 증시의 최근에 상승세를 좀 견인을 했었고,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어떤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 그러니까 리스크 온 어떤 이러한 무드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일본 시장은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미국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미국과 더불어서요. 투자자들의 좀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고이즈미 신지로 지금 유력한 가운데 이 차기 정권의 어떤 쿨한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미증시로 돌아와서 지금 뭐 애플 얘기하시면서도 그렇고 지금 볼만한 좋은 종목, 좋은 섹터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거든요. 지금 파트너님이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투자 포인트 어디로 저희는 시선 가져갈까요? 저는 계속해서 좀 시장의 외면을 받는 부분들을 좀 보고 싶어요. 소외받았었던? 네, 소외받았었던. 그래서 주택시장 관련한 ETF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주택시장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기지 금리가 계속해서 장기금리에 걸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타 섹터 대비 올해 한 언더퍼폼 굉장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올랐죠, 사실. 근데 이제 7% 정도 가던 모기지 금리가 이제 6% 중반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어떤 이런 주택 시장의 좀 활발한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고 기존 주택과 더불어서 신규 착공 부분도 7월 달에 좀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지표들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그널들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난 AI도 지쳤고 코인도 좀 힘들고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주택 관련한 상품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VNQ 뱅가드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VNQ.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주택 관련 ETF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이제 배당도 한 4% 정도 줘요. 이러한 이 주택 관련 ETF VNQ 요걸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짜배기네요.
네, 티커는 VNQ.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 펀드 ETF 쉐어즈인데, 자, 지금 이 부동산, 주택과 관련해서 최근에 AI, 비트코인 이런 기술주들의 어떤 이야기에 지치신 분이 있다면 조금 새로운 투자 포인트이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금리 인하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클래식입니다. 저희가 이 주택과 관련해서 ETF로 한번 접근할 수 있도록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이렇게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그래도 미국 투자 어려워요. 너무 변동성도 크고 어떻게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파트너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네, 그 미국 투자는 사실은 경제 지표가 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이런 이 변수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경제 지표도 굉장히 많거든요. 수십 가지의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때에 따라서 어떠한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지가 매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 와우넷 이 글로벌 와우 글로벌 네. 검색하시면 최근에 어떤 시장에 가장 크게 민감하게 영향을 끼치는 경제 지표들을 제가 7개를 선별을 해서 이해하시기 쉽고 그다음에 이런 경제 지표들을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귀결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놓은 VOD를 올려놨기 때문에 많은 신청하셔서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지표 너무너무 많고요. 네. 방송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모두 전해드리기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에 무게를 두고 봐야 하는지 이 선별적인 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변재환 파트너님의 이 미국 주식 성공지표 VOD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아시아 증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갈 거고요. 우리 골드형 변재환 파트너님은 저희 금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잠시 국내 증시 흐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0.91% 오르면서 3,289선 기록하는데 3,300선까지 터치할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코스닥도 0.56% 오름세 829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들이 섹터별로 좀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보완주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KT 소액결제 피해 이 부분 때문에 보완주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금융주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로봇주까지도 함께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 반도체주도 오늘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SK하이닉스는 3%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개장을 대비하면서 중화권 내용들 체크해 볼 텐데요. 이하림,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또 대륙과 이 홍콩의 증시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제 좀 시장에서 엇갈렸어요. 본토 맞습니다. 증시도 뭐 홍콩도 대만까지도 전반적으로 다른 희비가 교차하는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거 왜 그랬던 건지 하림 씨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개장에 앞서서 이제 어제자 중국 마감 시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부터 살펴보시면요. 상해 종합지수, 어제는 전일 대비해서 0.5%가량 빠지면서 약보합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심천 성분지수 역시 다시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1.23% 빠지면서 좀 아쉬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의 움직임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항생지수가 장중 26,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는 무려 4년 만이라고 하고요. 1%대 상승불을 켜내면서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홍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좀 글로벌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홍콩 테크 지수도 1.3%대 상승불 켜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본토와 홍콩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 업종별로는 흐름이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제도 가장 먼저 반도체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장 흐름이 크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도 대부분 다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반면에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제 장에서도 빨간불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중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빨간불을 켜냈거든요. 네. 다만 이런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제 중국 정부가 이 중국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가격 경쟁이 너무나도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좀 오히려 8월에 이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은 조금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이 전월 성장률이 12%였는데 8월의 성장률은 7%대로 떨어지면서 1년 반 만에 가장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야 구매를 좀 많이 하니까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장에서부터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장 초반에는 강세를 좀 보이다가요. 오후 들어서는 상승분을 되돌리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구리랑 이 철광석 쪽에 그 가격 흐름이 굉장히 높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장에서도 상승분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배터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배터리 단에서도 혼조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다만 CATL 같은 경우에는 1%대 좀 약세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그제 쉬어갔던 은행주 어제 장에서는 다시금 강세를 시현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을 샀어야 했어요. 금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때문에 어제 중국 장에서도 이 귀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대만 지수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만 가권 지수가 어제 장에서 1%대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AI 공급망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IC 패키징 테스트 업체인 ASE 테크놀로지
LG에너지홀딩스가 10%대 급등하면서 지수 전반을 끌어당기는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만장에 상장되어 있는 TSMC도 어제장에서 1%대 강세를 보였고요. 미장의 TSMC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간밤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1.5%대 상승부를 켜냈는데요. 어제는 또 대만에서도 무역 지표가 나왔거든요. 이 수출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반도체 수출이 워낙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액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신다면 대만에서 반도체들이 잘 나가고 있구나. 네.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장에서 이 주요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바로 한번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트리픽10 종목들인데요. 먼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 어제 장에서도 3%대 상승부를 켜냈는데요. 이제 오늘이죠. 9월 10일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이 알리바바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사업 관련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련된 내용은 저희 김서희 캐스터가 또 이따가 확인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어제 장중 흐름과 관련해서 또 하나 뉴스를 살펴보자면 인포마 마켓의 중국 AI 클라우드 시장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 AI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가 223억 규모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6%입니다.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중국의 AI 클라우드 시장이 무려 148%가 성장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2030년도까지 한번 가본다면 그 규모가 193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흐름이 좀 나오면서 어제 장에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2%대 빠졌습니다. 이 알리바바가 이제 뭐 공동구매 기능 그리고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돌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메이투안의 핵심 사업과 경쟁이 좀 될 것이다라는 루머가 생기면서 좀 투심이 악화됐다고 하고요. 징동닷컴도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3%대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오후에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이 진장 호텔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좀 체결해서 식음료라든지 숙박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비아디가 이제 어제장에서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 비아디 관련된 보도가 있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독일 뮌헨에서 모토쇼가 열리고 있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비아디의 스텔라리 부사장이 최근에 이 관세 때문에 좀 시장이 뜨거웠잖아요. 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3년 내로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전량을 유럽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헝가리에서는 올해부터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터키에서도 내년부터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내에 전기차 말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도 3개에서 4개 종류 정도 더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곧 전기 자동차의 이 판매량을 앞질릴 것이다라는 예측도 덧붙였다고 하고요. 이 최근 중국 내수에서 비아디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감소는 했지만 뭐 여전히 아직까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올해 비아디의 성장은 중국 내수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네. 해외에서 얼마나 잘 팔릴지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면 지리자동차인데요. 최근 지커와의 합병 소식을 연달아서 내놓고 있는 지리자동차 어제장에서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텐센트로 넘어가 보시면 텐센트 역시 어제장에서 1%대 상승부를 켜냈고요. 샤오미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샤오미도 이제 어제장에서 2%대 강세를 시현했는데 중국에는 신차 구매자들이 예약금을 걸고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는 소액 선주문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상반기 소액 선주문 서비스를 살펴봤을 때 그 전체 주문량의 80%가 샤오미랑 화웨이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화웨이는 저희가 비상장이니까 샤오미만 좀 장에서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특히 샤오미의 신차 YU7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 18시간 만에 무려 24만 대 이상 예약이 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 내에서는
이게 소액을 걸고 주문을 하는 것과 실제로 차를 구매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좀 뻥튀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온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는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어제 장에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얘기했던 대로 44억 위안 규모의 무담보 채권 발행의 조건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자금은 부채 상환 등의 목적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디즈도 거의 2%대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5%대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디즈가 이제 3분기에 신작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심을 조금 더 불을 지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SMIC입니다. 네. 이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는 홍콩장 SMIC인데요. 어제 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본토의 SMIC는 10%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게 이제 자회사 인수와 관련해서 신주를 발행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 관련된 소식은 또 김서희 캐스터랑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MIC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가장 큰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2위는 이제 화홍 반도체인데 화홍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를 통합을 했거든요. 중국 내에서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자회사를 통합하는 것이 하나의 구조적인 움직임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주요 지수들 흐름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중국 본토에서 이 조정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수들 흐름도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CSI 300 지수는 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차이넥스트 지수와 과창판 50 지수 모두 다 2%대 약세 보이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제가 CATL과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이 CATL 같은 경우에는 종목 코드 03750 그리고 이 티커명으로 보셨을 때는 영덕시대 신에너지 테크놀로지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어제 장에서는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살펴볼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CATL의 자회사가 어제 아침에 리튬 광산의 생산 재개와 관련된 특별 회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CNEV 포스트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네. 이제 지난 8월에 CATL이 장시성의 리튬 광산에 대한 운영을 일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이 광산의 허가가 만료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양의 리튬이 채굴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단 소식 이후에 리튬 선물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리튬 생산 기업들의 주가도 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뭐 중국 내 산업 구조 조정 조치의 일환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원래 초반에 이 감산 조치가 3개월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예측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이 허가 승인 절차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생산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 이후에 리튬 선물은 낙폭을 키우기도 했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주식들 좀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홍콩장에서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 2개 하나만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보자면요.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던 종목들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인데요. 알리바바 건강정보기술 저희 종목 코드로는 00241입니다. 어제 장에서 10%대 급등을 했는데 네.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은 종목인 것 같고 JD 헬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홍콩장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JD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06618 그리고 징둥닷컴이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온라인 의료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약국 유통 채널이기도 한데요. 이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어제 홍콩장에서는 디지털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어제 중국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알리바바 건강정보기술 그리고 JD헬스 좀 눈에 띄는
두 분들 정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에 영덕시대 신에너지 테크놀로지 길죠. 종목명에 놀라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림 씨가 종목 코드까지 또 맞아요. 함께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시에 좀 원활하게 활용을 해보시고 자, 대만에서는 오늘부터 이 세미콘 타이완 국제 반도체 전시회가 개막이 됩니다. 뭐 국내에서도 가는 기업들도 있고요. 대만이 정말 이 반도체 강세 흐름 아까 우리 하림 씨가 짚어드린 대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등장을 하니까 채팅창에서 아장팀, 아시아장팀이라고 아장팀이라는 굉장히 귀여운 별명도 마음에 붙여주셨고 들어요. 네. 귀엽죠, 너무. 아장팀 함께 힘차게 또 저희가 아장아장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장아장. 네, 자, 시장에 이제 중국도 봐야 하는 시대구나라는 말씀도 해주시는데 저희가 뭐 미증시부터 국내 그리고 아시아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이유 정말 뭐 시장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맞아요, 진짜. 네, 앞서 뭐 리튬에 대한 이야기도 실제로 미증시에서 리튬 관련주가 좀 빠지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볼 수 있다는 점 저희 방송의 키포인트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림 씨 정말 오늘도 시장 총정리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는 서희 씨와 함께 개별 이슈들 살펴볼 텐데 자, 오늘 저는 이슈 제목에서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봉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봉관이라는 단어는 일단 봉쇄할 때 그 가둔다 뭐 이런 네? 말인데 이 세관 구역으로 전환이 돼서 약간 홍콩처럼 면세 지역으로 변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이난이 지금 면세 정책을 풀기로 하면서 부동산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하이난 섬의 부동산 시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하이난 섬이 굉장히 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는 12월 18일 이곳에서 봉관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섬 전체가 특별 세관 구역으로 전환이 돼서 홍콩처럼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딱 100일, 어제가 100일이었고요. 오늘은 99일 남았습니다. 하이난 부동산 시장으로 지금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는 투자자 문의가 폭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봉관 정책이 시행이 되면 중국 본토와는 차별화된 세금 정책으로 세금과 무역 혜택이 집중이 되면서 제2의 홍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요. 네. 정책 효과가 실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 부동산 과열을 어떻게 잡아낼지가 바로 관건입니다. 앞으로 99일 하이난의 움직임이 주목이 되고요. 관련 종목도 두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이 보시면요. 이게 차이나 커뮤니케이션스 컨스트럭션 중국 교건입니다. 중국 교건. 네, 601800이고요. 지금 상해에 상장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항만과 교통 인프라의 강자고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의 직접 수혜주로 자주 거론이 되는 종목입니다. 어제 막 장마감 시간대 이 하이난 무관세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아직은 영향을 못 받은 모습입니다. 어제는 1%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최근 흐름도 보면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보실 텐데요. 차이나 투어리즘 그룹 듀티프리, 이게 중국 중면입니다. 중국 중면. 티커는 601888이고요. 상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중국 중면은 하이난 면세점 시장의 압도적 1위입니다. 봉관 시행 시 무관세 쇼핑 수요 급증이 예상돼서 대표적인 테마주로 꼽히고요. 최근 주가 흐름은 이렇습니다. 지금 5일 흐름을 띄워놨는데요. 9월 5일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는 약보합세로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12월 18일부터 하이난 섬에서 봉관 정책이 시행된다는 점 소비 진작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 부분의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 그리고 관련해서 이 면세점과 관련된 종목까지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하림 씨가 잠깐 예고를 해주셨지만 오늘 알리바바의 생일 잔치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알리바바에서 발표를 하나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 발표가 사실 주제가 뭔지는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주제는 뭔지 모르지만 일단 본사가 있는 항저우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소문에 대한 추측이 좀 있는데요. 오, 네. 새로운 단체 구매 상품과 평가 시스템이 공개될 거라는 뭐 그런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기존에 알리바바에서 시행하고 있는 번개 배송 서비스와 맞물리면서 알리바바가 본격적으로 로컬 생활 서비스에 진출한다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리바바는 지난 2년 동안 인건비 절감이랑 그리고 사업 구조 축소를 계속 해왔는데요. 2023년부터는 그룹을 6개 독립 계열사로 쪼개는 이 대규모 조직 개편도 했습니다. 이커머스, 클라우드, 로컬 서비스 등등을 다 따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알리바바는 특정 분야를 골라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발표도 단순히 사업 하나를 늘리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곳에 집중하겠다, 내가 이곳을 정복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오늘 어떤 카드가 공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요. 어제도 저희가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 AI 기술로 알리바바가 참여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바바 최근 5일간의 흐름이고요. 이틀 전부터 갑자기 급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AI 칩 관련해서 그래서 오른 걸로 보이고요. 어제도 3.35%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반나절 동안 오전에 이 회의를 시작을 해서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도 장중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쏟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리바바의 중대사업 발표회, 그리고 최근에는 이 AI 칩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까지도 계속해서 기대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참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특징주 또 살펴볼 텐데 식음료 시장에 어떤 기업이 하나가 있네요. 어떤 기업이에요? 네, 바로 중국 식품과 음료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바로 유니프레지던트입니다. 이 유니프레지던트 기업은 사실 대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네. 이 대만에서 만든 식품과 음료가 중국 본토 내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또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약 170억 위안, 전년 대비 10.6%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6억 위안, 무려 33.7% 증가를 하면서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비결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음료 부문인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7.6% 늘었고요. 특히 무설탕 차 카테고리의 성장이 돋보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스프링 브리즈 그린티, 또 스프링 브리즈 로스티드 티까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더해지면서 지금 건강 트렌드를 제대로 잡아낸 모습입니다. 중국 하면 또 차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이차, 녹차, 엄청 차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게 무설탕으로 굉장히 또 유명해진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식품 부문인데요. 식품 부문 중에서는 이 작은 컵라면, 지금은 컵라면이 아니라 봉지라면이긴 한데 숲 다런, 이게 지금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8.8% 늘었습니다.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일본식 드셔보셨구나. 라면인데 정말요? 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식품과 음료 시장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원가 측면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음료 마진도 좋았고요. 식품은 파묘 가격 상승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회사의 총 이익률은 오히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매출 성장률을 6에서 8% 이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무설탕 음료, 고효율 생산 라인 덕분에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무설탕 차 시장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배달업체 보조금 부담도 있어서 지금 이게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유니 프레지던트 살펴봤습니다. 저도 참 라면 좋아하는데 아주 맛있다라고 하니까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 채팅에서도 천국소녀님 투자 포인트 진짜 맛있어요 라고 이렇게 함께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MIC 주가 급락에 대한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만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세 가져갔다는 점 앞서 하림 씨도 잠깐 짚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앞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희 씨도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희 이슈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중화권 증시 개장을 대비하면서 바로 좀 더 자세한 전략 짜볼 텐데요. 자, 현지로 연결합니다. 홍콩 CSOP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 오늘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이 전반적인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저희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전일장도 항생지수 4년 만에 장중에 26,000선을 돌파하기도 하고 좀 기세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상승 추세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좀 약한 증시이기 때문에 홍콩이나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요.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본토 같은 경우에 쉬어가는 느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중국 본토 자금 아니면은 중국 본토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에 대한 그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어떻게 보면 예측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장기 본토 자금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네, 저희가 얘기하는 quiet money라고 하는데 그게 보험사 자금들 아니면 공모펀드 자금들이 지금 중국 본토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 2분기 말 기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의 전체 주식 투자 규모가 약간 거의 4.7조 위안, 거의 한화로는 916조 정도를 초과했고요. 그리고 2024년 말 대비 뭐 거의 100조 정도 늘었고 상반기에만 들어온 돈이 120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보험 쪽에서 들어온 돈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공모펀드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 2020년 공모펀드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죠. 2021년까지. 그때부터 중국 증시가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제 새로 이제 이슈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었는데 네. 2024년 말부터 많이 늘고 있는데 다만 차이점은 이제 제가 보시면 이거 하나는 액티브 펀드라고 표현을 했고 약간 짙은 색깔이죠. 그리고 약간 옅은 색깔은 패시브 그러니까 ETF 형태인데 ETF 형태들의 자금들이 그러니까 아니면 공모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새로 설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향후 증시가 더 좋아지면 제가 보면 이 추세는 지속될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뭐 추세가 ETF 쪽 아니면 패시브 자금 쪽의 펀드들이 더 활성화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는 계속 지속되는 게 본토 자금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네. 본토 자금이 지금 현재까지 많이 올랐던 게 유동성이 이끈 주가 상승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본토 이제 거시 경제 지표나 아니면은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라든가 이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주식 시장에 오른 거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원래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는 과거에 중국 증시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본토 쪽으로요. 그래서 2015년 그리고 2010년도에 있었고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이 캐치업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속된 적이 많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또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이유는 이제 본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5년에 비해서는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예금 잔액이 굉장히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2025년 어떻게 보면 7월 정도, 8월 정도 은행 자금이 약간 떨어진 그 전체 총액이요. 그 자금 중에 일부가 본토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 주식시장이 조금만 더 성과가 좋아진다 그러면 아니면 선후강통을 통해서 남양 방향 홍콩 주식을 사든 아니면 본토에 있는 주식을 사든 해가지고 예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또한 이제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거래량을 높은 수준을 유도하고 있어가지고 네. 투자자들의 추가 유입 유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마지막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해외 투자자들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국 본토에. 다만
US 달러의 약세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머징 국가의 자금 회귀가 이루어질 때 이제 이머징 국가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으로 패시브 자금이 움직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본토에서 이루어지는 유동성 장세, 아까 말씀드린 개인 그리고 본토에 있는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본토 내부에서의 보험사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외 자금까지 중국 쪽으로 배정을 약간만 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유동성 장세가 더 이제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꾸준히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 확인을 시켜주셨고 중장기적으로 본토 자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상무님 그러면요. 사실 뭐 어제 시장을 봤더니 딱 상무님이 저희 방송에서 전망을 해주셨던 대로 본토가 조금 쉬어가고 홍콩이 탄력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본토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5, 6개월가량 계속해서 올라왔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역시 추가 상승 여력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지난 뭐 항생테크 지수라든가 항생지수 그리고 본토의 CSI 300 지수를 보면 과거 3년 전 아니면 불과 뭐 2년 전만 비교해도 아직까지 그 가격이 낮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우선 중국 주식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있죠. 첫 번째는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의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떨어지는 속도가 완만해진다. 아니면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근데 절대 이제 사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상승을 원하진 않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상승이나 아니면 투자 의지를 제한시키는 전반적인 경제에서 디플레이션 압력 이것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는다. 모두가 다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지만 다만 경제 지표가 괜찮게 움직이면서 중국 정부가 그걸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평가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격 상승 제약 요인들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중국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본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평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라고 형성돼 있고 이제 CSI 300 기준, 그 다음에 MSCI 이머징 국가, 중국을 제외한 것으로 비교해봐도 CSI 300 기준으로 아직 13%에서 14% 정도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격 상승 제약 요인들이 하나하나씩 해소되면서 중국 증시가 거기에 유동성 장세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추가적으로 2026년 아니면 2025년 하반기 10월, 11월 충분히 상승을 거듭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을 거듭할 것이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확인해 봤다면 저희가 투자자로서 조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요. 현 시점에서 저희가 ETF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중국 테크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 같은 경우에는 항생테크 지수거든요. 이제 항생테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테크 기업들, 중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테크 기업들 거의 90%가 넘죠. 아니 99%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홍콩 증시에 이제 상장돼 있는데 그 홍콩 증시 전체 거래량을 보면은 대표 지수들이 몇 개 있잖아요. HSI 지수, 그다음에 HSCI 지수요. 근데 HSI 지수나 HSCI 지수 같은 걸 보면 그 밑에 있는 하위 종목들이 50개 150개 굉장히 큰 지수들이에요. 근데 그런 지수들과 비교해서 항생테크 지수는 밑에 하위 종목이 3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테크 종목. 근데 홍콩 증시 전체 거래량 상반기에 34% 이상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본토에서 그 선후광통으로 남양방으로 이루는 자금들이나 아니면 홍콩에서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것들 아니면 해외에서 홍콩 쪽으로 투자했을 때 항생테크 지수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9월 5일 수치로 보시면은 저희 이제 항생테크 ETF 3033이 티커거든요. 그게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제 원화로 따지면 거의 7조 원이 되거든요. 근데 ETF가 7조 원이라는 굉장히 큰 사이즈이긴 하죠. 물론 미국 주식시장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홍콩이 아직까지 작긴 하지만요. 근데 남양 방향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에 상장된 ETF를 사는 것들 중에 거의 자산고의 84.3%를
CSOP의 항생테크를 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본토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테크 지수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을 선호하고요. 거기에 또 ETF는 이제 저희 CSOP ETF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반적으로 한 중국을 바라봤을 때 6개 정도 ETF 아니면 지수를 추천드리거든요. 이제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 그러면, 하나는 첨단 산업과 이제 민간 테크 기업 정책 지원에 맞물려지는 테크 지수들을 저희가 추천드리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항생테크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움직이는 과창판 지수가 있죠. 스타 50 지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SMIC라든가 하이건 정보기술, 그리고 요즘 가장 각광받는 캠브리코, 물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요즘 조정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의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국산 대체화 테마라도 맞아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지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있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금융 헬스케어, 여러 가지 다양한 미래 성장 기업들이 모여 있는 창업한 이제 심천에 있는 지수죠. 차이넥스 지수도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조금은 더 길게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가 더 이루어질 거고, 10월 달이나 11월 달 중국 정부 지표가 안 나오면 충분히 그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강력한 경제 지표에 따라서 강력하거나 그 강력도를 조정하긴 하겠지만, 내수 소비 부양은 11월 달, 12월 달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라든가 아니면 금융,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테크 중심에서 폭을 넓혀가면서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해줄 지수들이, 저희는 이제 S&P 차이나 뉴 섹터라고 이제 이게 신경제에 중점을 두는 소비 쪽에 서비스 부분에 이제 섹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본토 시장 상정된 50개 대기업을 모아놓은 차이나 A50 지수. 왜냐하면 금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지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선 뭐 CSI 300 같은 경우에 너무나 잘 아시죠. 이제 중국 본토 기업 추종 대표 지수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런 ETF나 아니면 이런 지수들을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를 하면서 중국에 접근하는 방식도 지금 테크 쪽에 있는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중국 증시가 움직일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섹터라고 아니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갈래,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는 6가지 ETF 화면으로 함께 살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SJ리님께서 상위님 뷰 역시 현재에 계셔서 다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일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고요. 잠시 후 10시부터는 아시아 증시 라이브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